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중에 알짜배기만 뽑아드립니다. 경제 시그널 조연선입니다. 바로 돈워리 시작할 건데요. 요즘 고전을 면치 못했던 카카오페이 주가가 뜨겁습니다. 그 배경엔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텐데요. 대체 이게 뭔지 오늘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 뜨거우니까 여기저기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불러주시는 것 네. 자, 일단 저희가 또 다짜고짜의 시간이 있어요. 네. 일단 짧게 대답해 주시고 뒤에서 풀어나가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 이게 진짜로 이 자산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될까요? 그럼요. 그렇게 보세요? 네. 이유 딱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이게 이제 코인 쪽에서는 네. 양적 완화 혹은 금리 인하의 효과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도 연결이 돼요? 네. 왜냐하면 코인 살 때 네.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면 실제로 이제 매수 압력이 늘어나죠. 네. 사실 이거는 저도 어렵더라고요.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도. 그럼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뭐 가장 기초적인 질문인데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보통 코인 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네. 스테이블은 이름이 스테이블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특정 법정 통화의 가치를 그대로 네. 추종하게끔 설계가 된 코인이에요. 그래서 전체 이 종류 중에 99% 이상이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인데 얘는 달러와 기반이니까 한 개가 1달러. 이렇게 이제 컨셉이 잡혀 있는 코인이죠. 약간 심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게 있기는 한 그렇죠. 거네요. 달러랑 단위가. 똑같다라고 그쵸? 생각되니까. 그러면은 그 CBCD 있잖아요. 중앙은행에서. CBDC, 예. 그거랑은 좀 어떻게 비교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두 가지 네. 제가 설명해 보니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래요? 하나는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약간 인문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둘 다 해주세요. 근데 일단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약자예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네. 디지털 화폐고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에서 발행하게 돼요.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CBDC는 사실 사고가 터지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그렇구나. 스테이블 코인은 안 져도 돼요. 그래. 민간 회사니까요. 민간에서 하니까. 이미 발행사가 민간이니까 발행사니까. 최악의 경우에 민간 발행사가 파산하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럼 사실 CBDC가 더 안정적인 건데 그렇죠. 요즘 스테이블 코인이 그럼 왜 이렇게 붐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사실 이제 디지털 화폐가 굉장히 논의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기술이 워낙 발전 많이 하고 그쵸. 통신 기술도 따라서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두 가지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원래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옛날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썼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을 필두로 CBDC 같은 거를 한번 해보면 어때?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가르마를 누가 탔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르마를 아주 선명하게 탔어요. 우리는 CBDC는 금지다. 그러니까 아예 스테이블 코인만 아예 하겠다.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가르마를 탔기 때문에 요즘에 엄청 핫해진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게 뭐 쓰는 데도 아직 많이 있잖아요. 외국도 쓰고 지금 남대문이나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이 관광 와서 쓰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실물 화폐처럼 대중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어때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하던데 저는 좀 정확하다고 생각이 돼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걸 체감을 못해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되게 안 느껴지죠. 없는 돈 쓰는 느낌이에요. 네네. 네. 이게 그 자국 통화가 굉장히 가치가 불안정한 나라에 갈수록 파괴력이 되게 커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달러랑 다름없으니까. 근데 지금 원화 같은 경우는 물론 네. 원화가 부침이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원화 가치가 어느 날 폭락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하고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결제할 때도 여기 가서 결제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런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대표적인 사례가 뭐 남미, 네. 터키, 남미요? 터키, 뭐 이란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동유럽 예전에 이제 금지하기 전에는 중국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됐고요.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똑같아요. 그 예전에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그 위챗페이 같은 걸로 결제할 때 QR 같은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익숙한 비슷한 것은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트코인처럼 사가지고 네. 그걸 어쨌든 그 카드 지갑에. 레더 카드에 지갑에 넣어가지고 쓰는 그런 식인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외국에 가서는 쓸 수 그 장점이 있다면 외국에서 쓰는 거라고 하던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스테이블 거예요? 코인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암호화폐를 사고 팔아야 되는데 표시 통화가 달러로 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달러는 외환 규제가 어느 나라나 달러에 대한 외환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달러를 가령 이제 그 글로벌에 있는 인터내셔널 거래소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가 있으니까. 규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로 옮길 수가 없으니 달러 비슷한 걸 만들면 어때 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속성 자체가 크로스보드에 굉장히 그러니까 국경을 그냥 슥 넘어가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여행 가시는 걸 비유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도 체감하기 어려운 게 카드 들고 나가면 수수료를 좀 내긴 하지만 결제는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체감을 못 하는 건데 만약에 카드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유용하죠. 아, 그렇네요. 네. 근데 사실 아까도 이제 트럼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딱 경계를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자꾸 중시하고 이게 좀 그 말만 들으면 이미 대중화된 느낌이거든요. 왜 그렇게 중시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그러니까 명시적인 이유와 숨겨진 이유가 있는데 명시적인 이유부터 설명해드리면 네. 지금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계속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이게 미국 국채의 새로운 수요처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하다 했잖아요. 한계가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어요. 은행에 발행량만큼의 다른 안전자산을 넣어놓고 발행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은행에 네. 달러나 아니면 뭐 단기 미국 국채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발행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발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미국 국채를 사야 돼요. 그래서 네. 근데 원래는 스테이블 코인이 없던 물건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만들려면 미국 국채 써야 되네. 그러면 이걸 많이 만들게 하면 그만큼 미국 국채를 많이 사겠네. 그러면 우리는 재정 정책을 돈을 펑펑 쓰면서 할 수 있겠네. 이런 그러네. 계산이 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장려하겠다. 네. 글로벌리 퍼뜨리겠다라는 게 이게 이제 명시적인 이유고 숨겨진 이유는 제가 이제 추측하는 이유인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남미 같은 나라에서 이게 자기 자국 통화 대신에 쓰는 사람 많다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 자기 통화를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남는 장사라서 만들어요. 아, 남는 장사예요? 왜냐하면 이 돈을 찍어내는데 드는 네. 지폐값 뭐 이 정도가 그쵸. 원가인 건데 네. 사실 실제로 통용되는 화폐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시뇨리지라고 부르는데 어느 나라나 이런 걸 주권 차원에서 통화 주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나라의 이 통화 가치를 가치가 굉장히 불안해서 달러가 이 안에 들어가서 스테이블 코인이 마치 이 나라의 원조 화폐처럼 사용된다고 하면 이 이득은 누가 취하게 될까요? 미국이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안 쓰는 게 안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미국을? 그런 건 또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요즘에 활발하게 나오는 됐죠. 건데 미국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저는 그걸 침공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 나라를 침공할 거고 한국도 들어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통화 주권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안 쓰게 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그러면 어쨌든 디지털 무엇이 필요하고 한국에 지금 그게 없으니 그럼 우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번 대선 기간에. 대표님은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근데 사실 아주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다 보니까 달러는 기축 통화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고, 그러니까 투자 대상으로도 가치가 있었다는 네. 거죠. 근데 원화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놨을 때 제일 문제가 누가 쓸 거냐 그쵸, 하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다 신용카드도 쓰고 뭐 다 우리 편하게 하고 있는데 그쵸. 불편한 게 없으니까. 불편한 게 없으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만들면 이점이 있잖아요. 명확한 이점이. 그쵸. 화폐 가치가 불안한 나라에서는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점이 있는 것이고, 이걸 외환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한테는 외환 투자가 손쉬워진다는 그쵸. 장점이 있잖아요. 원하는 어떤 장점을 제공할 수 있느냐.
대해서 물음표가 찍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주식 뭐 시장에서는 네. 테마가 형성이 되고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계속 될지 그리고 이제 최종 원화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만들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 이런 이유에서 한국은행은 조금 꺼리는 분위기인가요? 메시지도 내고 있지만.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제 한국의 원화 발권 그리고 이제 유통 관련한 모든 그런 부분들을 관장해 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권력이 분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한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돈을 찍는 걸 연준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돌려놓으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엄청 많이 생기고 얘네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니까 상대적으로 연준의 권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네요. 연준을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계속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월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한국이랑 달리 연방제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중앙 집권 어떤 굉장히 큰 힘, 연방이 이런 거 하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공화당의 정서, 주된 정서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면서 사실 미국이 이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의 이런 의견과 또 반대로 네. 새 정부에서 어쨌든 또 좀 계속 붐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은행도 이제는 며칠 전에 그 상표권 출원도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출원을 했다라는 거를?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그럼요. 네. 선점이라고는 설명을 했거든요, 그들이. 그거는 네. 우리도 주식을 올려줘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를 보고 한 거네요, 그러면? 카카오페이도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테마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말하는 게 막 그렇게 효력이 없을 것 같아서 자유롭게 말을 좀 해보면 지금 그 테마로 연결되어 있는 그 기업들 중에 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컨디션의 기업이 제가 보기엔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도 지니어스 액트라고 해서 네.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 코인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은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다뤄놓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스테이블 코인의 이 스테이블함을 지키기 위한 준비금 내지는 담보금을 뭘 넣어놔야 된다.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미국 국채를 넣어놓게 되면 미국 단기채는 요즘에는 이자가 한 4% 언저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4%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이제 운용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 이 운용을 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얼마가 돈이 쌓이든 이걸로 돌릴 수 있는 그 퍼센트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의 맥시멈 4%라고 보면 돼요. 안전 자산만 투자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은행이 들어와요. 그러면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이나 담보금으로 뭘 넣을 거냐? 한국 국채를 넣을 거냐? 아니면 미국 국채를 넣을 거냐? 이거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별로 되고. 메리트가 없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너무 선입견인가요? 선입견이 아니라 굉장히 그게 불안 요소가 될 것 같긴 한데. 논리적인 왜냐면 생각이죠. 달러 기반이면은 다른 외국에서도 쓰니까 힘이 받쳐지는 거지만 그렇죠. 원화는 사실 또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이 정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가령 간편 지급 결제 같은 결제 업체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이전까지는 전체 이제 선불 지급금이라고 해요. 네. 간편 지급 결제 먼저 사람들이 내놓고 쓰는 돈 있잖아요. 네. 입금해놓고 그 돈의 50% 정도를 자유롭게 운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걸 운용을 시켜 놓으니까 사고가 터진 게 네. 2021년에 이제 머지 포인트 사태 아시죠? 네, 알아요. 그런 사태, 운용을 잘 못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작년에 이제 그 법안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은 100%를 거의 뭐 아주 필수적인 부분 떼놓고 나머지 돈 전부를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우린 그런 거 다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블 그렇게 코인 바뀌었고 네. 미국도 지금 취지 자체를 보면 그런 시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가 네. 발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마주가 형성돼서 정말 주가 반짝 상승 말고는 사실은 보이는 이득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것도 이제 계산이 복잡한 게
가령 지금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빅테크, 여기서는 이제 법정 용어로는 비은행 사업자라고 하는데 네. 빅테크 기업들로 하여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해줄 거냐 말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상원에서도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이것 때문에 한참 싸웠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한적인 형태로 할 수는 있게 됐어요. 자회사를 설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자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위원회를 둬서 위원회의 만장일치를 얻어야 되는 복잡한 조건을 통과하면 빅테크도 발행할 수는 있게 됐어요. 있게 됐는데 이제 빅테크가 발행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네이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네이버 포인트지만 이게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이버 포인트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원화나 똑같은 거구나라고 그쵸. 생각하겠죠. 네. 근데 네이버는 사실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운용 수익 이외에도 다른 이익이 생길 수가 있죠. 일종의 뭐 락인 효과라든지 생태계에 갖춰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안에서 모든 소비를 다 해. 그러면 거기서 오는 무형의 이익이 추가 이익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왜 네이버가 그런 네이버페이가 그 얘기 했잖아요. 네이버페이가 이제 자기도 하겠다라고 선점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 네이버랑 카카오랑도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약간 그런 빅테크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그런 생태계를 갖추고 있느냐. 네이버는 그런 생태계가 좀 더 잘 갖춰져 있는 상태이고. 아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좀 복잡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지금 막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보면 거의 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카카오페이 얘기하셨지만 엄청 그 상승폭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올라야 할 정도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약간 과열이라고 또 보시는 면도 있는 거예요. 저는 과열이라 보죠. 그러면 비트코인하고 제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러면 비트코인은 넣어놓으면 돈이 올라서 이득을 좀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이득 보는 건 없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사용자 입장에서 그냥 달러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냥 갖고 있는다는 데 내가 이게 있는 갖고 거네요. 있었는데 달러 가치가 올랐어요. 올랐다. 그러면 이익을 볼 수는 있지만 그거 이외에는 어떤 시세 차익 효과를 보기는 어렵죠. 그럼 달러 통장에 또 다른 달러 통장보다는 훨씬 은밀하고 그렇죠. 네. 그렇기는 하죠. 이제 특히 뭐 국세청, 리스크도 은행, 있고 이런 데서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혹시 진짜 이제 막 산용화되고 대중화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은 비트코인하고의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지금 그 명확한 그 유틸리티, 그러니까 쓰임새가 생겼어요. 네. 쓰임새가 생겼고 비트코인보다는 지금 코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암호화폐 뭐 이런 컨셉, 우리는 이런 문제 해결하겠어요라고 나왔던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네. 스테이블 코인을 이길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요? 네. 그럼 아까 그 테마주 얘기하셨는데 미국에서도 보니까 뭐 5배 상승하고 막 테마주 같은 게 그렇던데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기간에 반짝 상승으로만 보세요. 테마주라든지 뭐 어떤 관련 주에 있어서. 이제 미국은 좀 독특한 게 서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상위 플레이어가 2개 있거든요. 네. USDT를 만드는 테더라는 회사가 있고 USDC를 만드는 네. 서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테더는 비상장 기업이고 서클이 이번에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미국에서도 되게 화제고 트럼프가 맨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득 볼 게 없나? 근데 이거는 달러랑 똑같아서 코인을 사는 게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다 이게 애가 달아 있었는데 얘가 상장이 되니까 옳다구나 하고 이걸 다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공모가가 30불 정도였는데 네. 한때 거의 한 300불 가까이 갔던 거예요. 진짜요? 네. 와. 그랬다가 이제 또 물론 폭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과열과 조정과 이제 재과열 되게 재밌는 게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샀냐면 그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그 국장 투자자들이 서학개미들이 샀더라고요. 올랐네? 그리고 샀겠죠. 그게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 코인이 뭐냐? 진짜요? 올해 산 거 중에 어제까지로 해서 한 4위인가? 근데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는 진짜 빨라요, 그런 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얘 주가랑
한국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 테마 주가가 또 연동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업계에서 좀 내막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지금 너무 과열됐다. 그리고 일단 한국의 법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니까요. 봐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테이블 코인 지금 테마 중에 결제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결제사들은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이득을 본다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크게 손해를 보는 곳들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보통 수수료가 3% 정도 나와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1회 트랜잭션, 그러니까 거래를 한번 하는데 드는 비용이 0.1달러 미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마트 같은 경우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매출의 3%를 지금까지 신용카드사에 주고 있었는데 그냥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이걸로 결제하게끔 하면 매출의 3%를 이익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전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리 지금 결제 지급하는 전문 회사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실 서클이 상장되던 날 마스터카드하고 비자카드 주가가 5% 이상 하락했거든요. 아, 하락이요? 네. 근데 마스터카드랑 비자카드는 사실 한 3, 4년 전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스테이블 코인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제사는 무조건 지금 이걸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안 그러면 퇴출이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테마로 묶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해가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열심히 해야 주가가 안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하나가 궁금한 게 비트코인도 처음에 생겼을 때 그런 말이 많았는데 약간 이 검은 돈의 어떤 그 은닉 자산의 네네. 그 길로 할 수 있는 게 더 리스크가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플레이어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테더고 하나는 서클인데 서클은 미국 월가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만든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얘네는 굉장히 지나치리만큼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도 몸을 많이 사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니어스 액트나 이런 것도 보면 그 검은 돈을 쓰게끔 법안을 만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규제 친화적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그러니까 나옴에 따라서 규제 친화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돌아다니게 될 거고 사람들이 아마 그걸 쓰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러면 좀 이렇게 제도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아까 이제 원화 스테이블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즘은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예를 들면은 뭐 조연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자금이 제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마주의 그 회사들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많이 쓸지 안 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드는 거면 전체 경제적인 거에서도 이 기업들이 사실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우리나라는? 누구한테 위험성이요? 우리나라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발달시키기에는?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의 위기인 거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왜 해야 돼? 쓸모도 없고 기업들이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한국은행도 반대하는데 왜 해야 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올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걔네를 막으면 이제 트럼프가 비관세 장벽? 그렇죠. 관세 때릴 테니까 어쨌든 이게 너무 명확한 상황에서는 그럼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용도 때문에 사실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시장에서 이런 니즈가 있어야 필요가 있어야 뭐가 만들어지잖아요. 필요가 없지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거꾸로 필요를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차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대표님이 보셨을 때 전문가가 봤을 때 이거 주의해라. 요거는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좀 있으세요? 법, 뭐 제도도 당연하고. 사실 이 필요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되게 어렵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저거 만들면 누가 쓰지?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어디 가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원래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용도를 생각해 보시면 좀 편한데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다 했죠? 암호화폐 네, 거래소에서 코인 사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해외 거래소에 나가서 코인을 많이 삽니다. 네. 그리고 특히 한국에는 파생상품 거래소가 없어서 파생상품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물 옵션 같은 네. 그뭐 롱치고 숏치고 이런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해외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그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에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파생상품 거래소가 없으니 이거를 적당히 민관 합작으로 해서 만들고 나가 있는 수요를 일로 떨어뜨리면 그거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요 창출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네. 지급 결제단에서 지금 뭐 쓰세요 장려 메리트 자체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반감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그렇죠. 하면은. 네. 아, 그리고 이제 특히 네. 뭐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거에 이제 했던 것들이 어떤 지역 화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있죠.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색안경 네, 끼고 아직 우리나라에 있죠. 네. 네. 이거 지역 화폐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음,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장애가 될 수 있다. 어차피 들어와야 되는 거라면 조금 잘 들어와서 부작용 없이 좀 해보는 것도 국가 차원에서 나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시간 자체가 짧잖아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함축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정책은 이 통화 주권을 뺏어가기 위한 공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격이요? 아. 일종의 통화 식민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게 하니까 되게 그렇게 하니까 심각하네. 되게 다가오지 않나요? 다가와요.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럼 네. 한국은 뭐 해야 되냐면 한국은 이걸 막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식민지로 삼을 수 있는 다른 곳을 침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 오히려. 근데 그것도 쉽진 않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은 그래도 좋은 게 아까 얘기했던 그 파생 상품 거래를 하는 한국의 어떤 투자자들이 사실은 저는 그 국가적인 자산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써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소를 만들었는데 그 거래소가 거래량이 잘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이제 한국 거래소에 김치 프리미엄 막 50%,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조선족이 계정을 타고 이렇게 와서 거래를 많이 했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그 경제 식민지를 갖는 효과를 갖게 되는 셈이에요. 아, 이게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통화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네. 좀 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했으면 이게 식민지란 좋겠어요. 단어가 되게 자극적인데, 근데 하니까 확 오는데요. 네, 사실은 되게 지금 글로벌리 그렇게 가고 있어요. 뭐 관세를 보든 아니면 최근에 어떤 중동의 이슈를 보든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기존과는 많이 다른 방향으로 이미 뉴 노멀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정부도 사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있겠죠. 이 흐름을 본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도 잘 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이거는 민간 기업단에서는 좀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안정적인 코인인데 말 그대로 네. 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또 다시 한번 대표님께 또 분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코너 시작합니다.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올려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네. AI 3대 강국입니다. 네. 자, 이 주제를 잡은 이유.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새 정부가 열리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새 정부의 이제 약간 경제 쪽, 과학 쪽이라고 하면 이제 AI 강국을 실현시키겠다인데 이번 인선을 보면은 되게 파격적으로 기업 출신들, 그러니까 과학자, 그러니까 기술자죠. 네.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좀 제 입장에서도 많이 놀랐는데 오늘은 그 인물 중심으로 좀 풀어보려고 해요. 네. 어떤 분이 있었고 또 뭐 스토리나 배경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AI 3대 강국이라는 그 정책은 이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네. 아마 강조를 했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었잖아요. 네. 여기 AI가 절대적으로 사용됐다는 걸 사람들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그쵸. 있어요. 네. 이미 미국 국방성에서는 네. AI를 국가 전략화 사업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 2022년도에 챗GPT가 처음 나왔을 네. 때만 해도 그냥 뭐 IT 쪽에 뭐 굉장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미 AI라는 거는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를 가지고 있고요. 네. 2022년도 챗GPT가 나왔을 때 전 세계 LLM, 그러니까 이 AI를 구동시킬 수 있는 그 LLM이라고 그러죠. 네, 라지 네, 랭귀지 네, 모델을 갖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 4개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중국, 네. 이스라엘, 우리나라. 네. 그때부터 이미 사실은 왜 3대 강국이 현실성이 있냐 하면은 AI의 기초는 LLM인데 LLM은 언어 체계로 보면 3개밖에 없었어요. 영어, 네. 중국어, 한국어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국어 LLM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하정우 네. 수석이었던 거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네. 향후에 네. 국가의 경쟁력은 AI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국방, 안보, 제조기술 모든 분야가 이 AI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네.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 주권과의 문제도 있다. 네. 이거는 이미 많이 이제 적을 하고 있었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던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의 주권을 지키면서 이런 AI를 만들 사람 그런 철학과 기술 둘 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라는 고민을 했겠죠. 쉽지 않은 조합이긴 하니까요. 그런 조합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하정우 수석과 LG AI 연구센터인 백영훈 원장입니다. 아, 그래요?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네. 순수 국내 박사입니다. 한 번도 그러면 외국 그 뭐 석사라든지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영국 교수나 이런 거 잠시 갔다 오긴 했죠. 일단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는 77년생이고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 네. 아예 한국에서 했군요. 예, 금동학을 했고 그리고 외국 박사를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구나. 예, 그런데도 논문은 꽤 인지 높은 논문을 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 클라우드 그 네. AI 색센터장으로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이 기술적인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활동했던 게 뭐냐면 그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이나 공동 대표를 했어요. 이 철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철학이 뭐냐면 AI의 주권 우리 소위 말해서 소버린 AI라 그러죠. AI의 주권을 빼앗기는 건 국가의 미래와 직결돼 있구나라는 걸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자만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책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기술 이 두 가지를 정무적인 것도 가지고 꽤 있었죠. 있네요. 이 길을 같이 한 사람이 백영훈 원장이었던 그렇구나.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하정우 수석을 발탁했을 때 사실은 비판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많은 학계 내에서 전문가 그룹에서도 다 환영을 했었고 뭐 정치 쪽에서도 뭐 잘 모르니까 또 환영을 했겠죠. 일단 전문가고. 근데 그때 우려 사항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저 젊은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물론 대통령가 갖고 있긴 하지만 저 노련한 널공들을 어떻게 요리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 고민이 제일 많았어요. 네, 제일 많이 많았죠. 일을 할 수 있을까? 있는데 이걸 알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과기부 장관에 네. 같은 사람을 그쵸. 앉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손발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혁신적이고 과도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느냐? 김대중 정부 때를 한번 회상하면 돼요. 김대중 정부 때요. 네. 우리가 지금은 IT 강국이라는 걸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지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8년 IMF 직후 2000년 되기 전에 들었잖아요. IMF라는 폭탄을 맞고 이제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광통신을 깔았어요. 전국에. 이게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일이냐 하면은 그 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삐삐 소리 나면서 이 전화기로 우리 통신하던 네. 세대란 말이에요. 기억나요? 네. 네. 그런데 제가 그때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됐는데 학교에 광통신이 깔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그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유행을 했는데 네. 너무 다른 세상인 거예요. 빠르고. 이 전화기로 통신을 하다가 그러니까요. 광통신을 맛보니까 이게 그때 나타난 게 우리나라의 네이버.
그렇게 또 거슬러 네이버가 올라가는군요. 99년에 8년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의 하나의 정책, 그러니까 기초 인프라를 깔았을 때 얼마나 산업적으로 파급력이 높아지는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김대중 초기에 전국에 광통신을 깔은 이 인프라망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IT 강국의 굉장한 디딤돌이 됐던 거죠. 네이버나 많은 그리고 그 덕분에 구글이 전 세계를 다 먹을 때 한국만 금시에서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 AI 시대가 됐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아니 챗GPT 쓰면 되고 구글에 제미나이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 걸 만들어야 돼? 이건 정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챗GPT에 의존하고 제미나이에 의존하고 우리 걸 개발하지 않는 순간 모든 정보와 컨텐츠 문화는 다 그대로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자, 없죠. 그러면 그게 독립적으로 우리가 뭔가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 광통신을 깔았듯이 모든 국민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일상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가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내면 내가 한국에 있는 AI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신산업을 하고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98년, 2099년에 벤처붐이 일어났을 때처럼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물었겠죠. 누구한테? 하정우 수석과 백영훈 원장이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원래 같이 이런 쪽에서 가치를 그러니까 AI 인재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뻔할 것 같기도 뻔하잖아요. 해요. 소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또 기가 막히게 본 거네요. 정부가. 그래서 토종 학자들이란 것도 공통점이고 그런 인사를 이번에 하면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의 어떤 데자뷰 같은 거를 아마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약간 업그레이드된 그때의 광통신이 그렇죠. 나오는 거네요. 제2의 IT붐을 지금은 AI가 없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백영훈 원장을 그 자리에 보낸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가 OECD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고 그렇죠. 그리고 수출 비중이 가장 고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이 강점을 지금 강점이 굉장히 침해받고 있는 게 중국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제조업 분야 이런 분야에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지켜고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킬 방법이 뭔가? 그건 AI의 힘을 빌려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 특화된 AI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다 엮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종합을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AI를 만들어야 된다. 백영훈 원장은 핵사원을 만들면서 사실은 그 일을 했거든요. SKT도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사원, 그러니까 글로바엑스와 핵사원의 차이는 뭐냐면 글로바엑스, 이제 하정우 소속이 만든 네이버 글로바엑스는 어떻게 보면 범용 AI예요. 그러니까 뭐 제미나이나 챗GPT 같이 누구나 뭐 물으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 AI의 반면에 이 핵사원 같은 경우는 커스터마이징된 AI입니다. 그게 근데 만약 접목이 됐으면 우리께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1950~60년대 미국하고 소련이 구소련이 막 우주 전쟁을 막 경쟁을 벌일 때 그 당시에 재미있는 일화가 뭐였냐면은 우주에서는 그 중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볼펜을 쓰고 싶은데 볼펜은 중력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먹이 내려와서 중력에 따라서 볼에 묻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쓸 수 있는 볼펜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백만 불을 R&D를 하고 막 하는 걸 보고 이 소련 과학자들이 딱 한마디 했다 그러잖아요. 연필 쓰면 되지. 단순하네요. 그죠? 생각보다. 지금 AI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딥시크가 뭐냐면 딱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고방식 자체가 거대하고 엄청난 걸 가서 다 때려 부어서 최고를 만들고 싶지만 중국의 딥시크는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특화된 가성비가 높은 그걸 만들어서 더 높은 성능을 만들었듯이 백영훈 원장이 만든 핵사원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미나이나 뭐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많은 그 AI들은 기본적으로 GPU가
엔비디아의 블랙웰 100 같은 게, B100 같은 게 최소 5만 대 정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장에 보통 그 칩이 5, 6만 불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LG는 제가 알기로 LG AI 연구센터에는 그게 한 5천 대 정도밖에 투자를 했는데, 그 엄청 차이 많이 나네요. 그런데 비슷한 성능을 발휘를 3.5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스탠퍼드 인덱스에서 AI 인덱스에서 탑 5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 데이터에 있었죠. 그러니까 정제된 데이터를 주면 적은 GPU로도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제조에서 나오는 여러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정제하기 쉽습니다. 아, 그래요? 세상의 데이터들은 우리가 뭐 카톡 보내고 뭐 네이버에서 그렇죠. 검색하고 것들은 굉장히 방대한 정보지만 중구난방의 데이터잖아요. 그런데 제조업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정제된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가성비 높은 AI를 만들기가 쉽죠. 그게 핵사원으로 보시면 그거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렇죠. 했던 거네요. 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의 로드맵 뭐냐 하면 큰 것 이런 거죠. 자, 이런 시국에 우리가 뒤처져 있는데 미국의 저는 거대한 AI의 파고에 어떻게 우리의 정보 주도권과 AI 주도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이건 안보가 직결되는구나. 그렇죠. 이번에 이란 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하는 거 보니 아예 이렇게 안 되잖아요. 드론을 수천 대를 띄워서 정보를 다 영상 정보를 모아서 가장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AI가. 그렇죠.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걸 만들어야 돼. 그게 의존하는 순간 모든 정보 나가니까 그죠? 그러면 소브린 AI가 답이고 답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라는 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을 먼저 기용을 시켜서 그렇네요. 김대중 정부의 광통신을 깔듯이 인표를 깔자. 역사와 그렇죠. 그 뭔가 미래를 함께 만드는 그런 거네요. 이번 인사에 기조는 그런 게 깔려있다 네. 저는 봅니다. 아, 그러면은 그 중기부 장관 후보자인 분도 한상수. 네이버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어떤 역할은 왜 중기부 장관이 된 걸까요? 뭐 같이 일맥상통하겠지만. 이제 여러 언론에서 사실은 하정우 수석도 네이버 출신이고,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도 네. 네이버 출신인데 네이버에만 뭐 하는 거 아니냐? 사실 전혀 결이 다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AI는 하정우 수석과 네. 배경훈 AI 연구원장을 발탁드린 둘이, 거는 네. 그 케미, 그러니까 정책과 그리고 execution. 그 정부의 그 과기부에서는 네.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예산을 투입해서 그리고 이게는 브레인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대통령실은. 그쵸. 그래서 케미를 하라고 붙인 것이고 한성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분의 이력을 보면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네. 한성수 전 대표는 사실은 이분이 숙명여대 영문과 출신이시고 맞아요. 네. 원래 또 기자를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네, 네. 기자를 했다가 언론인에서 IT 전문가로 갔는데 엠파스라고 기억하나요 혹시? 이름은 알고 있어요. 엠파스의 원래 창업 멤버예요. 창업 멤버예요. 네, 그러니까 IT 전문 기자로 있다가 엠파스 창업할 때 같이 창업 멤버로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전문가가 됐구나. 예, 근데 그것 때문에 IT의 이제 길로 걸었는데 네이버에서 했던 크게 네.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이분이. 네이버는 네. 지금 재수연 대표의 네이버는 그 체계를 없애보고 다른 형태로 만들었는데 네이버는 원래 CIO라는 게 있습니다. CIO. CIO.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웹툰 CIO, 그다음에 브이라이브 CIO 이런 사업 분야별로 CIO를 만들어줘요. 네. 그게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하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거를 네이버는 이렇게 스핀아웃 시켜서 상장하지 않고 다 묶어놓고 사업 부분을 만들어 놓고 그게 수장들 다 세워서 7개 수장 이상을 세워서 그를 독립적으로 맡겨서 운영을 하는 체제를 만든 사람이 한성숙 대표. 아, 그래요. 이게 사업 다각화를 기본을 닦은 사람. 두 번째 이분이 한 거는 지금의 네이버의 AI라든지 네. 인공지능 로보틱스는 한성숙 대표가 R&D의 기술들 판을 깔아줬다. 그렇게 역할이 또 있고. 들으니까 또 이유를 알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역할인데 보통 그 플랫폼 기업들이 가장 큰 이제 비난을 받는 이유가 소상공인들과 뭐 이제 침투하는 거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네. 네이버 카카오의 비즈니스를 보면 가장 큰 비교 대상은 뭐냐면 같이 상생을 하느냐 그 사람들 시장을 먹어가느냐. 카카오는 후자라서 네. 뭐 라고 카카오 뭐 택시라든지 이런 거 네. 넣고 네이버는 이 상생
상생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꽃을 통해서 소상공인 창작자들을 플랫폼을 연결시켜준다든지 네. 이런 아이디어와 플랫폼을 깐 사람이 바로 한성숙 전 대표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소상공인. 그렇죠. 제가 우리나라의 특징을 산업 구조를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조업 비중도 높지만 재밌게도 소상공인 비중도 가장 높은 국가예요. 맞아요. 예. 높죠. 제가 오죽했으면 한 7, 8년 전에 일본의 NHK에서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친구가 PD가 재밌는 문구를 가져왔어요. 뭐예요? 스카이 졸업하고 대기업 있다가 치킨집. 아. 일반 대 졸업하고 중소기업 있다가 치킨집. 모두 치킨집으로 기결되는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도 문제긴 하지만 이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잠재적 리스크를 맞아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은 소상공인의 적일 수도 보일 수도 있지만 벌써 저 배달의 민족은 우리가 눈치를 채고 벌써 액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뭐 상한을 갖는다든지 네. 그런 역할들을 좀 해라. 아. 라고 한승 대표를 앉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네요. 근데 이렇게 이제 네이버 출신 그리고 뭐 배상관 후보자도 어쨌든 LG AI 네. 연구원장 출신이고 네. 한데 거의 네이버, SKT, LG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왜 삼성은 없지? 라는 의문이 이제 계속 들고 있거든요.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그러니까 왜 네이버만 있지? 이런 이미지가 지금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당연히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알겠는데 있겠죠. 네. 예. 근데 삼성은 이제 일각에서는 뭐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아무래도 1위 기업이니까 이런 좀 분석도 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분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삼성에는 아직까지는 인물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삼성의 AI 전문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쵸, 물론 이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뭐 하버드나 이런 데 모시고 왔던 세바스찬 사장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꽤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왔다고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도 많이 하고 왔죠. 했는데 지금 사포스 들어가 보시면 그분들 아무도 안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AI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원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큰 인지가 없죠. 네. 그 정도 빅테크 기업이 AI를 하지 않는 게 어쩌면 이상한 걸 정도로 안 하고 있고 SK는 AI를 하는 곳이 텔레콤에서 인프라를 까는 곳을 일하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그냥 엔비디아의 네. HBM을 납품하는 게 AI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결이 다른 거예요. 결이 다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건 2000년 초반에 광통신을 깔듯이 AI 인프라를 깔고 AI 정책을 만드는 걸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의 고민이 그렇게 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사실 반면에 카카오는 좀 서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카카오는 지금 카나나를 이제 발표를 네. 하면서 이미 챗GPT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긴 하죠. 샘 울트만이 네. 지난 겨울에 한국에 왔을 때 그랬죠. 생각해 보시면 그때 왜 네이버와 손을 안 잡고 카카오와 손을 잡았지? 그때 맞아요. 기사들도 많았고 네. 질문도 있었어요. 예. 네. 왜냐하면 샘 울트만은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력한 하드웨어가 하이 퍼포먼스를 발휘하려면 중요한 건 클린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더 개인적이고 클린한 데이터와 같이 이게 합체가 되면 좋은 퍼포먼스를 낼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카카오가 적임자죠. 아, 그럴 수 있죠. 네, 네. 카카오는 네이버에 비해서 LLM도 네. 좀 뭐 적게 갖고 했으니까. 네. 그럼 결국에는 기업인 출신들이 이렇게 배치하는 건 이제 실용성,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제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인데, 그럼 이들이 이제는 이 안에서 그동안 했던 거에서 더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뭘 더 해줘야지 말씀하신 그 AI 강국 실현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정치적 논리가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저도 그래서 그게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안 흔들릴 수는 없는 네. 위치인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것 중에도 아마 가장 적합한 사람을 보냈을 거라고 믿는데 벌써 왜 삼성은 안 들어갔지? 그러니까 그런 시각들이 그런 저마저도 선입견처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모든 분야를 정치 논리화시키는 게 굉장히 우리 스스로 마이너스를 내고 있다. 그게 없어져야 사실 발전도 될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어요. 특히 이제 산업 경제 분야는 네. 특히 더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광통신도 얘기하셨는데 AI 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뭐 순위를 좋아하신다면 뭐 순위가 좋죠. 한 네. 그래도 아직까지 5위권 내지는 가능하지 그래요? 않을까. 왜냐하면 LLM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훌륭합니다. 어. 네, 일본도 안 가지고 있는 LLM을. 그렇죠. 네. 네. 프랑스도 겨우 이제 하고 있는 LLM을 음. 우리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근데 문제는 이제 인재가 없고요. 그래서 그 하정우 수석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AI 쪽 전공하면 군대 안 보내야 된답니다. 네, 그걸 제일 먼저 이야기한. 그러니까 아는 그쵸. 거예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가 50명입니다. 그래요? 심각하죠? 생각보다 되게 작네요. 네. 그러니까 인재가 너무 없어요. 요즘 미국 빅테크에서 AI 수석급 인재 뽑으려면요. 1,000만 불까지 제시합니다. 그렇구나. 인재 우리도 좀 신장입니다. 키워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민간에서도 좀 움직임이 필요하겠는데요. 기업들도 그렇죠. 같이.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인재 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고민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방어하고 인프라 꾸미고, 굉장히 할 일이 많을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의 정도 순위를 그나마 지키려 그러면 일단 인프라부터 깔아야 된다. 전 국민이 그렇죠. 사실. 손쉽게 AI에 접근할 수 있도록 뭐 하정우 수석과 배경훈 뭐 지명자의 첫 번째 미션은 그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부와 민간이 이렇게 같이 잘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학과를 만들었고, 뭐 어떤 연구단체도 만들고, 이게 계속해서 나라와 민간이 같이 했잖아요. AI도 좀 그러니까 공부 차근차근 키워나가는 것도 좀 필요하겠어요. 인재를. 그렇죠. 정말 좀 최소한 20년 이상을 보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광통신을 깔고 네. IT 붐이 일어난 게 거의 10년 1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AI 인프라 깔면 AI 관련 산업 융성하는 건 10년을 봐야 된단 10년을 말이에요. 봐야 되네요. 네. 거기에 대비해서 인재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인재들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실현 가능할 거라고 대표님은 보세요? 어떠세요?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나라의 AI 일용 늦었지만 늦었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시작이라서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한번 또 모시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시그널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채널A 공식 유튜브에 올라가니까요. 알람,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